남자들은 이런 거 보통 재밌는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밀리터리 많이들 좋아하시거든요. 무기, 전설의 무기. 전설의 무기하면 역시 소련의 AK-47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선 전설적이죠. 네, 그게 AK 뜻이 아프타마 칼라시니코바. 러시아에서는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전설의 무기가. 근데 요즘에는 사용이 되게 안 좋게 돼가지고. 근데 그 AK-47을 이집트에 가시면은 지금도 되게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집트에 가시면 경찰들, 이렇게 거리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경찰들 대다수가 AK-47을 들고 있고요. 또 가가지고 그 경찰한테 말을 조금 잘하고 뭐 간단한 선물을 건네면 살짝 만져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이제 그랬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그 나라의 경찰은 총알이 들어있을 텐데. 총알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예. 임 교수님은 미제 M16을 쓰셨죠, 군대에 있을 때. K1이요. K1 쓰셨어요? 저는 M16을 썼어요. K2가 우리 부대가 제일 처음에 보급됐었거든요. 전 해군 출신인데 해군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해서 M16을 샀어요. 저희.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갔어요. K2겠죠. K2인가 보다. M16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고학 분야 중에서요, 전쟁 고고학이라는 게 있어요. 전쟁터를 발굴하는 겁니다. 게스티스버그 전투 이런 거 하면 이제 총 탄피 가지고 주워서 이제 하는 건데, 그걸 누가 발표하는데 그 당시에 그 M1이나 이런 걸 코스프레를 하면서 막 발표를 하시길래 M1 우리 아직도 있다고. 우리 무기 거의 많다고. 이거 그리스 아직 이거 안 벗겨진 거 새 거 많다고 하니까는 거의 뭐 타임머신 타고 온 사람처럼 저희를 너무 존경하더라고요. 근데 뭐 예전에 우리 일본 교수님 오셨을 때 얘기했던 뭐 칠지도 이런 거는 이제 무기인데 상징적인 무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징적인 전설의 무기, 그러니까 실제하는지 모르겠는 무기 중에 하나가 엑스칼리버 아닌가요? 엑스칼리버는 실제하는 무기는 아닌 거죠? 모르는 건가요? 모르죠. 뭐 연못에서 튀어나왔다는데 그게 뭐 실제하는 무기였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왜 엑스칼리버냐면 철을 다루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세 서유럽에서는 대장장이는 약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준 신성한 존재, 뜨거운 불과 쇠를 두들겨서 사실 중세의 검은 그러니까 유럽이 오랫동안 이렇게 뭐 문명적으로 동양에 비해서 좀 낮았던 것 같아요. 낮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날을 세우지를 잘 못하거든요. 날을 세우는 거는 오히려 십자군 전쟁 때 무슬림 칼하고 유럽의 이 기사들이 쓰는 칼은 사실 유럽 기사들의 칼은 베는 용도는 아니고 치는 용도. 쳐 죽이는 용도죠. 검인데 쳐 죽이는 용도.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근데 목이 달아고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사실 사형수들 목 칠 때도 이거 치면 그게 단칼에 목이 달아나지는 않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 저희 왜 삼겹살 냉동한 거 말고 실온에 있는 녹은 삼겹살 그냥 칼로 썰어보시면 잘 안 썰려요, 진짜. 사람 살아있는 목을 치는데 되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척추를 때려서 그냥 즉사시키는 게 고통이 제일 덜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미운 놈이다. 그러면 척추를 안 때리고 이상한데. 옆을 때려요. 그러면 이제 막 달랑달랑한 상태로 이제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죽어가. 왜 또 때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엑스칼리버도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바랬던 거고 전설의 명검, 보검 뭐 이런 거에 대해 사실 중국도 명검과 무협지에 보면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들, 특수한 검들에 대한 환상들이 다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유럽에서는 검 말고는 망치. 토르. 네, 토르의 망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도리라고 하는 망치가 실제로 무기였을 거예요. 칼로 쳐 죽이는 게 망치로 쳐 죽이는 게. 거의 비슷한 용도거든요. 그거 하고 전설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전설화된 게 이제 활. 네, 활은 물론 이제 한국의 활이 최고였다고 하는데 각 나라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장궁은 한 키가 2m 정도 되거든요. 2m 정도 되면 그건 들고 쏘는 게 아니라 한쪽을 바닥에다가 이제 세워요. 세운 상태에서 이제 약간 뭐 30도 정도 높이로 쏘고 반 무릎을 꿇으면서 대각선으로 당겨서 쏘는 느낌. 사실 2m 정도 되면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무릎 꿇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 쏘면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대항으로 나온 게 이제 석궁 짧은 화살 있죠. 주로 이제 스위스 용병들 쓰고 하는 그 화살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무기들이죠. 화약 무기가 나오기 전까지. 뭐 임 교수님이 서양 애들은 이렇게 칼날이 존탁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칼날의 전통은 지금도 참수의 전통이 꾸준히 이어지죠. 무슬림 전통에서. 정말 단칼에 벨 수 있습니까? 목을 참수예요. 벨 수 보통 있어요? 한 발에 베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도 공개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참수형이 없고 교수형인데 사우디는 참수형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광장에서 사람들을 참수형을 하고 참수하는 사람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2년 전인가가 은퇴를 해가지고 자기는 평생에 알라의 법을 지키고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은퇴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평생에 이제 국가 망난인 거죠. 우리 조선시대라면 참수를 안 하는 이유는 머리하고 뭐 몸을 분리시키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참수는 귀족의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범죄자들은 교수를 하고 귀족 같은 경우는 왜 그게 특권이 돼요? 칼을 차고 다니는 것도 특권이고 그래서 죽을 때도 이제 칼로 죽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유럽의 과학자 중에 사람이 목이 잘려도 머리만으로 생각하거나 뭔가를 느낄 수 있을까를 실험했던 박사 이야기가 그게 이제 기요틴에서 베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가 해가지고 집행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기 사형자한테 네가 눈을 깜빡거리고 하면은 너 가족들한테 엄청난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기요틴 참수했다는 걸 봤는데요. 사실 뭐 기요틴 얘기하면 기요틴이 좀 억울한 사람인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거 내로 단두대라고 하는 사실 그게 왜 기요틴으로 불리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기요틴은 형을 집행당하는 사람들의 이제 권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적으로 이걸 고민한 사람이고 단두대를 기요틴이 개선하긴 했지만 사실 단두대는 그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기요틴 이전에도. 그렇군요. 억울하겠네요, 기요틴. 이 기요틴은 마지막으로 기요틴 사망한 게 프랑스에서 1960년대인가 70년대? 예, 까지도 있었어요. 지금도 근데 MMA 기술로 길로틴 초크라고 길로틴 초크라는 이름이 붙어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확실하죠. 사실은 전설의 무기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한국도 목이 베인 흔적이 있긴 있어. 목이 없는 흔적이 있어요. 진주 대평이라는 데 발굴을 했는데 한 3,000년 전, 2,700년 전에 석관묘 돌 무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단두돼서 이게 죽은 것이 아니냐고 누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목을 베는 또 하나의 이유가 주로 옛날에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목을 베었어요. 머리를 따로 제사로 지내고 모시기 위해서. 예, 원래 살아있는 사람 자체를 목을 친다는 거는 그거는 상당히 발달된 기술이 있어야 돼. 강철이 있어야 돼, 강철. 제가 아까 왜 한 번에 안 되냐면요. 이게 그 요즘같이 아주 발달된 검이 아니면은 정확하게 경추 사이에 있는 연골을 쳐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게 연골이 3mm인가 4mm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칠 수 없어요. 계속 쳐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기술에 가깝기 때문에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뱉는 겁니다. 그러면 벌이 아니었네요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적장을 죽일 때 이거는 머리를 자른다는 거는 벌도 될 수 있고 제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좋은 벌은 뭐냐면은 적장을 죽여서 해골로 술잔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흉노에도 보면은 그러한 그 기록이 있죠. 월지의 왕을 죽여서 그 사람의 두개골로 술잔을 만들었다가 그래서 장건이 가서 너희도 한번 복수해야지 하니까는 월지가 뭐 옛날 일인데 그냥 저 잘 살래요. 안 싸우고 이렇게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도 티벳에서 보면 이게 카발란가 하는 저기 해골 술잔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 목을 자른다는 게 진짜 이제 고도의 어떤 철강 기술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을 이제 한 방에 죽일 때 치는 게 아니라 이 단도로 목 뒤를 찍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이제 죽일 수가 있어서 이제 처형을 할 때 그 방법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 어떤 이제 시신들 미라들도 종종 확인이 돼요. 거기에 치명상을 입은 미라들이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사례가 고대 이집트의 신왕국 창시자인 이제 아흐모스의 아버지인 세케나나 타오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는데 이제 이때가 이집트가 이제 분열되어 있던 시기거든요. 전작에서 전투를 하다가 적국한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처형난 것으로 보이는데 목 뒤에 그 경추 쪽에 단도로 찍힌 흔적이 확인이 돼요. 여기 천공 있는데 여기 찌름 근데 그게 원래는 청동이라서 그래요. 강철이면요 그때는 더 좋은 좋다 편 이상하네. 다 확실한 데가 여기 이마 쪽으로 갖다가 구멍을 뚫어버리면 됩니다. 예컨대 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도살할 때 여기다 정으로 콱 찍어버리면 그냥 거의 즉사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가 제일 단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동기로 쉽게 이게 뚫려지지가 않으니까 여기나 아니면 여기 옆을 뚫기도 하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경동맥을 잘라가지고 이제 그 출혈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역사를 보다인지 아니 근데 아까 뭐 저기 머리 자르고 나서 머리에서 계속 살아있는 얘기 한국에 누구죠? 그 저기 목 잘리고 머리 들고 차도 하얀 피 나온 거예요? 프랑스에도 똑같은 인물이 하나 있거든요. 저기 성 디오니시우스라고 파리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몽마르트르. 몽은 산이고 마르트르가 이제 순교라는 뜻인데 몽마르트 언덕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순교자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로 치면 절두산하고 좀 비슷한 거죠. 아, 그게 그 마운틴 오브 마르티구나. 예, 그래서 목이 잘렸는데 머리를 안고 자기 머리를 들고 이제 걸어갔다고. 근데 그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게 한꺼번에 잘리지 않고 적당히 잘린 상태에서 간 건가? 뭐 이런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살짝 한번 그러니까 십자가형도 굉장히 잔인한 거거든요. 십자가형이 사실은 국사범한테만 내리는 처형이고요.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이라는 말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너무 잔인해요. 왜냐면 이거는 육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한다고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형 받겠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예수가 부활절쯤 되면 항상 이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그 예수 시대의 십자가형은요, 이 가루목만 집니다. 가루목만. 세노목은 서 있어요. 거기에 서 있고 가름 올리는 거고 못을 여기다 박지 않고 여기다 박죠. 예, 이게 단연간 경험해 보니까 여기보다는 여기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랫동안 안 떨어지고 붙어 있더라. 찢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빨리 죽이기 위해서 창을 찔러가 피를 결국에는 이제 출혈로 죽는 거고. 찢어진다는 얘기하니까 루이시 부스 때 암살하려고 했던 범인 잡아다가 이제 국왕 시해죄로 파리 시청 앞에서 공개 처형하는데 거열형 하거든요. 왜? 사지 찢어. 안 찢어져요. 말이 그렇게 끌어도 웬만하면 잘 안 찢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형리가 옆에 가고서 이제 쓱 그어줘요. 이제 쓱. 찢어지기 좋게. 왜 이렇게 잔인해 오늘? 잔인한 가면 사실은 그 일본의 크리스찬들 죽일 때 크리스찬 박해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그때 크리스찬 박해를 어떻게 했냐면요, 십자가에 단 다음에 조수 간만에 차가 있는 데다 세워놔요. 조금씩 하라고. 예, 그래서 죽는 겁니다. 잔인해요. 인간은 참 잔인해요.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저 그 얘기 들으니까 몽마르톤 덕이 순례자의 산 이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몽블랑, 몽클레어 뭐 이런 건 다 그럼 산이에요? 몽산이죠. 몽블랑은 하얀 산. 몽클레어는요? 클레르니까 뭐 깨끗한 산? 깨끗한 산. 엑스칼리버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제가 또 전공이 칼이어가지고 박사까지 동검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그 아키올로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한국에 대해서 누가 썼는데 제목이 칼의 나라예요. 재미있는 게요, 중국 있죠. 중국은 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단검을 쓰는 나라가 의외로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세용동검이 가서 전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일왕의 3종 신기 중에 하나가 검, 거울, 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칼이 아주 중요해요. 그 전통이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거대한 청동기가 아니라 칼이었어요. 엑스칼리버 이렇게 꽂혀있지 않습니까? 바위에 산에 꽂혀있는 헌 칼을 숭배하는 게 또 이게 오랜 전통이에요. 이게 그래서 흉노 있지 않습니까? 흉노가 이제 그 그리스의 아레스에 해당되는 군신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헌 칼을 꽂아놓고 숭배를 한대요. 저희도 보면 그래서 스키타에서 그리스 지역까지 그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도 고인돌에서 그런 증거가 나왔어요. 엑스칼리버가 한국판 엑스칼리버. 돌에 꽂혀 있는 거. 돌이 하나 흙이 꽂혀 있는데요. 여수의 오림동이라는 그 독일 고인돌이 있는데 거기에 돌에다가 바위에다 암각화가 새겨져 있거든요.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칼이 이렇게 거대하게 꽂혀 있고요. 칼의 한 3분의 1 크기로 두 명의 사람이 한 명은 무릎 꿇고 있고 한 명은 이러고 서서 참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신성시대는 칼을 숭배한 것이죠. 심지어 김천 송죽에서는요, 비파이오농검 얼마나 귀해요. 그게 무덤 안에서가 아니라 무덤 바깥에 꽂혀 있는 채로 발견되기도 했어요. 꽂혀 있는 검이. 예, 이건 검 자체를 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꽂혀 있는 검을 숭배하는 거는 북유럽부터 시작해서 스웨덴에도 보면 꽂혀 있는 바이킹 검 상징이 있거든요. 그게 한국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칼 하면은 또 이게 K 칼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칼 하면은 항상 저는 생각나는 게 무슬림들은 칼로 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집트하고 시리아를 지배했던 맘룩들이 있는데 맘룩하고 오스만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오스만이 대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룩이 뭐라 그러냐, 남자가 치사하게 칼로 싸우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싸우면 싸우겠습니까? 졌죠. 그래서 대포가 늦어서 망한 게 맘룩입니다. 칼 관련해서 역시 뭐 고대 이집트 빠질 수 없는데 고대 이집트에 정말 유명한 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청동기 문명인데 진짜 이 철로 만든 그 검이 나오거든요. 원래 이집트는 청동이 유명하죠. 청동이죠. 게다가 그 철검은 지금도 거의 부식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이 철은 그냥 일반 철은 아니고 이제 운철인 것으로 보통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추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철은 이제 일반 이제 그 사용하는 철이랑은 다르게 니켈 함유량이 되게 높아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스테인레스거든요. 녹슬지 않는 재질이에요. 근데 이제 이집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철검은 투탕카멘 무덤에서 출토가 된 건데 투탕카멘 무덤에서 이제 검이 몇 개가 나왔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철검이랑 금검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당시에는 이 금검보다도
철검이 더 귀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철검에 대해서 자연과학적으로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조사를 하려면 성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파괴를 해야 되는 거죠, 일부를.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고 2016년에 이제 비파괴 공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엑스레이 형광 분석을 사용해가지고 그 철의 이제 성분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예측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니켈이 약 한 11%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동시에 이 연구자들이 이집트 전역에서 그동안 이제 확보된 여러 운석들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이제 이집트에서 리비아 쪽으로 이제요, 그쭉 그 지중해 따라서 이제 그 가다 보면 이제 마살마트로 가는 중요한 해양 도시가 있는데, 그 근처에서 확인된 운석에서 확보된 철의 성분이 이 투탕카멘 무덤에 출토된 이 철검의 성분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와칸다네요. 근데 사실은 운철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고대에도 어쨌든 운철은 그 과거 선사시대 때부터 어느 정도는 이제 사람들한테 다 잘 알려져 있었고, 물론 이제 이 당시 고대 이집트에도 그 운철은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금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귀한 금속을 가지고서 아주 근사한 진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철검은 사실 그 날 부위뿐만이 아니라 손잡이 부분이 정말 정교한데, 손잡이 부분은 금으로 만들거든요. 자그마한 금 구슬을 만들어서 다 박아가지고 장식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스텐검이라면은 무적의 검 같은 느낌이었어요. 운철 자체가 중국도 그래요. 중국에서도 가장 최초로 나오는 철은 다 운철이거든요. 그게 상나라 때 이미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투탕카멘 같은 시기죠. 그러니까 이게 운철은 이게 철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투용이 아니라 약간 신성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이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것은 이렇게 펴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심지어 이제 주먹도끼 있지 않습니까? 주먹도끼도 옛날에 약으로 갈아먹었어요. 왜냐면은 주먹도끼의 옛날 열칭이 뇌부, 벼락도끼예요. 왜냐면은 이제 벼락 꽝 쳐서 땅이 파헤쳐지면 거기 가봤더니만은 이상한 돌들이 막, 그러니까 옛날 땅이 파헤쳐서 나온 것이죠. 이거는 번개가 쳐가지고 이게 하늘에서 바뀌어서 생겼다 해서 이거를 먹으면은 어디에 좋고, 운철도 아마 그러한 매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